어쩜 그렇게 자기가 직접 만든 것처럼 거짓말도 잘해요? 그것도 제주야. 야, 친구분들 맛있게 드셨고 내 엄마 체면 세워드렸으면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생트집이야. 꼴에 지금 신우 행세하는 것 같은데 넌 나중에 며느리 안 될 것 같냐? 하긴 며느리 안 될 수도 있겠다. 누가 널 데려가겠냐? 딸은 험악하게 소리쳤습니다. 아, 지금 말 다 했어요? 왜? 꼽니?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자식들이 결혼은 했을까요? 사위 또는 며느리, 그들은 결혼을 통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우리 문턱을 넘던 날의 설렘과 떨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자식을 결혼시킬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아들 자식만 있는 집에는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가, 딸밖에 없는 집에는 든든하고 멋진 사위를. 그런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사랑과 전쟁의 한 에피소드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 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집안은 평온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분주하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서 마련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날을 위해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하며 시댁 식구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평소 애교가 많고 부침성이 좋은 며느리는 한복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분위기를 내고자 한복을 입었는데 이는 시어머니의 눈에는 다소 불편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복은 또 왜 입었어? 불편해서 입지 말라니까?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안 분위기 좀 환하게 바꿔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가족들의 눈빛이 모였고 딸이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집 분위기가 그렇게 칙칙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좀 그렇죠. 아무리 집이래도 여자가 맨날 무릎 나온 추리닝만 입고 있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딸이 입고 있는 바지가 바로 무릎 나온 추리닝이었습니다. 자신을 비꼬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해 은근히 며느리의 발을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함정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크게 넘어졌습니다. 충격으로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딸은 며느리를 향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편한 옷 입으시지, 네. 며느리는 화가 났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한 결혼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죠. 주변은 잠시 적막에 휩싸였고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장면을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나무라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는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러지 마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신우이질이냐 신우이질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탄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안은 부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가족은 모두 식탁에 앉아 따뜻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출장으로 지친 시아버지의 얼굴엔 여행의 피로가 묻어나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괜찮은데 제법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입맛 도는구나. 시아버지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칭찬에 며느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아빠. 시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나도. 그 순간의 훈훈함도 잠시 시아버지는 곧 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타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도 탱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요리라도 좀 배워둬. 딸은 그 말에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런 말이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서운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도 나름 바쁘거든요. 시아버지에게 딸은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딸은 뚜렷한 직업이 없습니다. 화가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수입 없이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죠. 유명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개인 작업실에서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화가라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걱정거리였습니다. 딸은 평소 워낙 털털하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애교도 많고 싹싹한 며느리와 비교를 많이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같이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찜질방의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며 잠시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며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사우나하고 마시니까 너무 시원하죠? 근데 엄마 몸매가 아주 장난이 아니시던데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건강한 몸매를 칭찬하며 농담 섞인 말투로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너도 참 그나저나 사돈어른이 결혼식을 못 보셔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며느리는 이에 대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아픈 애들 두고 쉽게 오갈 수 있는 데도 아닌데요, 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서 평생 의사 생활하시고 말년엔 저렇게 봉사활동까지 하시니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분들이야. 며느리가 결혼할 당시 사돈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이런 사돈 부부를 존경하고 있었고 결혼식에 참가하지 못한 사돈 부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더 측은해 보여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들을 집으로 놀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무언가를 준비를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2시간 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배달 왔는데요. 배달원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켰어요. 네, 거기 안쪽에 놔주시면 돼요. 며느리는 이내 음식을 데워 그릇에 옮겨 담고 자기가 한 음식인 양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걸 다 새색 씨가 차린 거야. 나도 깜짝 놀랬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캐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궁중고기 말이에요.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며느리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당근이랑 피망, 팽이버섯을 잘 말아서 양념장을 바르고요. 잘 구워주면서 익혀주면 돼요. 딸은 황당했고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요리사 해도 되겠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와 딸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며느리에게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자기가 직접 만든 것처럼 거짓말도 잘해요? 그것도 재주야. 며느리는 딸의 태도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평소 나이도 어리고 꼬박꼬박 꼽준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이려고요. 야, 친구분들 맛있게 드셨고, 내 엄마 체면 세워드렸으면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생트집이야. 꼴에 지금 신우 행세하는 것 같은데. 넌 나중에 며느리 안 될 것 같냐? 하긴 며느리 안 될 수도 있겠다. 누가 널 데려가겠냐? 딸은 험악하게 소리쳤습니다. 아, 지금 말 다 했어요? 왜? 꼽니? 며느리가 나지막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둘이서 뭐해?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일은 무슨, 얼른 들어가. 딸은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가면에 다들 속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당장 딸은 자기 일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곳에는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죠. 본인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부모님도 오빠도 모두 며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일단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소한 일에 부딪히며 갈등을 빚곤 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늘 여우처럼 교묘하게 상황을 모면해 나갔습니다. 그 주말 집안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기회에 커튼을 세탁하기로 마음먹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말렸습니다. 얘 나더라 주말인데 쉬어. 그러나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볕이 좋잖아요. 그때 시어머니는 딸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주영아, 언니 커튼 빨아야 되는데 좀 도와줘. 며느리와 딸은 함께 커튼을 세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그녀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한참 딸과 며느리가 옥신각신 커튼을 빨고 있는데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커튼 빨잖아.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내가 영화표 예매했는데 남편이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안 돼! 지금 이거 안 보여? 이렇게 일감 잔뜩 만들어 놓고 몸만 쏙 빠져나가는 법이 어딨어?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면 큰일 나. 너 정말 이럴 거야. 남편과 딸이 며느리를 데려가려고 싸우는 바람에 며느리의 옷은 젖고 말았습니다. 딸은 더욱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리고 이거 언니가 먼저 하자고 했는데 왜 이걸 내가 해야 해? 평소 목소리가 크던 딸은 그날따라 감정이 더 격양되었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결국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본 시점에는 딸이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으로 밖엔 안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집엔 위아래도 없어? 그리고는 화가 난 듯 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집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지만 그 정적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때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빨래하자고 했어? 왜 나한테만 그래? 딸은 이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떠 개인 작업실로 갔습니다. 저 누굴 닮아서 성질머리하고는.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화가 집안을 다시 찾은 것처럼 모든 것이 차분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저 잔잔한 호수의 얼굴처럼 속에서는 어떤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처럼 반짝이는 쇼핑몰의 불빛 아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녀의 눈에 익숙한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목격한 것은
평범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은밀히 물건을 가방 안으로 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가득 찼고 그 장면을 친구와 함께 목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은 즉시 오빠와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얘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딸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 친구도 같이 봤다니까. 남편은 이러한 주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너 낯설했냐? 남편은 동생이 한심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얼마 전에 쇼핑 갔었어. 글쎄, 자기가 백화점에서 물건 훔치는 거 봤대나. 아니,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시누이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상황을 주도해야 할 때라고 느꼈으며 가족 안에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딸의 주장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며느리는 이제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가정의 풍경은 평화로웠고 가족 모두가 모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화가인 딸은 부모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각선과 색채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내며 마음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림은 완성되었고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과 함께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가져다 놓으려는 순간 딸은 카네이션을 빠뜨린 것을 깨닫고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 내에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 집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홀로 남은 거실에서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딸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지난 일로 인해 쌓인 모욕감이 불쑥 고개를 들며 그녀의 마음을 휩쓸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손쉽게 찢어져 나갔고 캔버스의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은 찢어진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네 마음이냐? 돌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네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렸습니다. 찢어진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왜 이러지? 딸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분명히 며느리가 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집이 비어 있던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새아기가 있었는데 꽃꽂이하고 있었어. 어버이날이 지나고 집안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딸과 며느리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의 사건 이후 조심스럽게 일상을 보내려 노력했지만 딸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한 집안을 청소하고 있을 때 딸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집에서 꽃꽂이만 했어요?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아가씨 그림을 망쳤다고? 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집안에 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긴장감을 숨기며 대꾸했습니다.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딸은 그제야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고
거실에 카메라를 달아놓길 잘했네요. 가서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지금 가족들 다 모아놓고 CCTV 틀까요? 아니면 지금 저한테 조용히 자백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며느리는 순간 당황하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림이 너무 예뻐서 보고 있었는데 넘어져서 그 바람에 그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고 일이 너무 커져서 무서워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딸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언니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남편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둘이 뭐해? 왜 그래? 뭐 하는데 사람을 울리기까지 해? 여보, 괜찮아? 넌 위아래도 없어? 딸은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내가 며칠 동안 그린 그림을 찢어놨다고 그래놓고 모르는 척 뻔뻔하게. 며느리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은 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야, 사람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토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꼭 사람을 무안 주고 울려야겠어? 너는 정이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냐? 딸은 이에 반박했습니다. 실토! 지금 실토라고 했어? 잡아떼다가 딱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털어놓은 거네요. 집안에 카메라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걸렸으니까 사실대로 털어놓은 거지. 안 그랬으면 끝까지 잡아뗐을걸? 남편은 아내의 눈물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거 안 보여? 인정머리 없는 인간, 그만 울고 이제 집에 가자. 딸은 마지막으로 말하며 비꼬았습니다. 악어도 눈물을 흘린다더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분노와 서러움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딸은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힘든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그림이 찢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내 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집에 들고 온 골드바를 가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이게 인기라서 나도 하나 장만했어. 시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골드바죠?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와, 예쁘다. 그거 6천만 원도 넘는 거야. 시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나 비싸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골드바 못 봤어. 골드바가 없어졌어. 이게 어디로 갔지?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 골드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집에 두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그거 위험하다고 몇 번 말했어? 남편이 중재했습니다. 집 앞에 카메라 있어요. 우리 집 대문이 다 찍혔을 테니까. 금세 확인하고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CCTV를 확인한 결과 딸이 골드바를 훔쳐서 나가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영이, 너 당장 들어와.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분 뒤 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 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불러요? 작업하고 있었. 짝, 짝, 짝.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딸을 보자마자 호통치며 뺨을 3번 내리쳤습니다. 어디 훔칠 게 없어서 애비 거를 훔쳐? 시아버지가 더욱 격앙되어 말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이내 시아버지가 CCTV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나 아니야. 나 작업실에 쭉 있었어. 그러나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골드바 가지고 나가 살아. 너 같은 도둑년은 없는 셈 치면 되는 거니까. 딸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나가드리죠. 저도 다시는 아버지 얼굴 안 봐요.
연 끊어요. 사건이 진정된 후 집안은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겉으로만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한 것도 같네요. 화면이 흐릿해서 주영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고 시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싸움은 하고 말썽은 부리고 다녔어도 거짓말은 안 했잖아. 남편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주영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테고 그걸 훔쳐서 뭐 하겠다는 거지? 그러한 대화 속에서도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며 일상 속의 불편한 침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곳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골드바의 진정한 도둑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계획적으로 딸의 평소 차림새를 모방하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교묘하게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골드바를 몰래 훔쳐 금은방에 팔기 위해 나섰습니다. 금은방에 도착한 며느리는 카운터에 섰고 골드바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저 골드바 매입도 하시나요? 이거 팔고 싶은데 얼마 정도 될까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팔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자기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그게 중요해. 잔말 말고 따라 나와. 남편은 차갑게 말하며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남편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물건을 훔칠 수가 있어? 며느리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거 아버님 거 아니야. 내가 혼수 대신 마련해 놓은 내 거야. 거기에 뭐 이름 써 있어? 내 거 맞다니까. 남편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이름은 안 써 있어도 일련 번호는 써 있지. 그거 확인해 보면 되겠다. 어떻게 내 동생한테 누명을 씌우고 내쫓아내고 뻔뻔하게 거짓말 할 수 있어? 너 어떤 사람이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갑자기 돈이 보이니까 정신이 돌았나 봐. 부부가 뭔데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도 사람 편에 서주는 건 그게 부부야.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주라. 남편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대답했습니다. 남매 사이를 갈라놓는 게 그게 어떻게 부부야? 며느리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주영이 그 기집애 처음 볼 때부터 나한테 사사건건 시비였어. 어린 게 싸가지 없이 땡땡 대들기나 하고. 그리고 딴 건 몰라도 나한테 모멸감을 주는 건 난 절대 용서 못해.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너란 여자 정말 질린다. 집에 돌아온 그날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딸은 부모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고얀 것 같으니 어떻게 내 딸을 내쫓고 내가 이 집안을 차지하려 들 수가 있어?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요. 같은 여자니까 이해하시죠. 한 달에 한 번씩 충동적으로 막 물건을 훔치고.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도벽이 있나 봐요.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싸늘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딸과 며느리의 장모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있어?
시어머니는 더욱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한국에 버젓이 계신 부모를 어떻게 아프리카로 보내냐? 의사딸도 아닌 것이 앙큼하게 우릴 다 속이고. 사실 며느리의 엄마는 의사도 아니었고 아프리카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엄마를 의사로 포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내세울 게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냐? 난 더 이상 너 같은 애를 내 자식으로 둘 수는 없다. 갈라서라.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 얼마나 노력했냐고.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자신이 없다. 그만 끝내자. 며느리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데. 뼈가 부서지도록 악착같이 노력했는데. 난 못 끝내. 이렇게는 절대로 못 끝내. 절대로.